우리가 간단한 이그젬플을 통해서 네, 현재 소비와 미래 소비, 그 다음에 저축이 어떻게 결정이 되는지 혹은 뭐 바로잉이 어떻게 결정이 되는지를 보고 있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현재 소비와 미래 소비가 어떻게 결정이 되는지를 살펴봤고요. 현재 소비는 예, 평생 소득의 현재 가치 1 over 1 플러스 베타를 곱해준 것만큼 이라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future consumption은 이게 바로 이 부분이 평생 소득의 현재 가치의 요만큼 이 미래 소비라고 할 수 있고요. 또는 평생 소득의 미래 가치를 우리가 계산한 다음에 이제 여기에 베타 1 플러스 베타만큼을 곱해 준 것이 미래 소비다라고 우리가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얼마만큼을 저축하는지 혹은 얼마만큼을 차입하는지를 우리가 계산해 볼 수 있는데, current period의 예산 제약은 소비 더하기 저축 혹은 차입은 자신의 처분 가능 소득과 같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었고요. 우리가 지금 C를 계산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이빙이 얼마나 되는지도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데요.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우리가 찾아낸 것은 첫 번째 기간 혹은 current consumption은 바로 베타의 다 한번 써보겠습니다. 타우 플러스 1 플러스 R Y 프라임 마이너스 타우 프라임, 이게 바로 이제 current consumption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은 얼마만큼을 저축하는지 혹은 얼마만큼을 차입하는지에 대한 것인데, S를 어떻게 찾을 수 있냐면 C 플러스 S는 소비와 저축의 합은 소득과 같아야 된다라고 하는 첫 번째 기간, current period budget constraint로부터 우리가 S를 계산해낼 수 있어요. 어떻게 다시 표현해 볼 수 있냐면 S는 Y-타우 에서 다시 컨섬션을 빼면, 그러니까 현재 소득에서 현재 소비를 빼면 나머지가 그냥 저축 혹은 차입이 될 테니까요. 그래서 현재 소득에서 현재 소비를 빼면 우리가 얼마만큼을 저축하는지 혹은 얼마만큼을 차입하는지를 계산해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S는 다 한번 적어보죠. 현재 소득 Y-타우 마이너스 현재의 소비, 바로 이거죠. 1 over 1 플러스 베타의 현재 소득과 미래 소득의 현재 가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괄호를 한번 풀어보죠. 이걸 다시 한번 써보면 y-타우 마이너스 1 플러스 베타의 y 마이너스 타우,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over 1 플러스 베타의 1 플러스 r y 프라임 잘리죠. 네. 곱하기 1 플러스 r y 프라임 마이너스 타우 프라임이라고 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를 쭉 정리해 보면 우리가 얼마만큼을 저축하는지 또는 얼마만큼을 차입하는지를 찾을 수 있는데요. 그래서 S는 이걸 쭉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y-타우가 있고 여기 y-타우가 있으니까 y-타우로 묶어주면 이렇게 y-타우로 묶어주면 이쪽에 1이 있으니까요. 1을 써주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 앞에 마이너스 1 over 1 플러스 베타가 있습니다. 이렇게 쓸 수 있고요. 근데 나머지 뒷부분 마이너스 1 over 1 플러스 베타의 y 프라임 마이너스 타우 프라임의 1 플러스 r. 근데 마지막으로 여기만 계산하면 되겠죠. 1 마이너스 1 over 1 플러스 베타는 똑같이 분모를 똑같이 만들어주면 1 플러스 베타, 여기는 이제 1 플러스 베타가 되고요. 빼기 1 플러스 베타 1. 괄호 안에 있는 것만 제가 다시 한번 썼습니다. 계산해 보면 이 값은 1 없어지고요. 베타 1 플러스 베타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다 했습니다. 그래서 저축이 얼마나 되는지 우리가 표현해 볼 수 있는데, 또는 이게 0보다 작은 값을 갖게 된다면 우리가 바로잉이라고 얘기하면 되겠죠. 그래서 저축의 크기는 혹은 차입의 크기는 S는
베타 오버 1 플러스 베타의 현재 소득 y 마이너스 타우 이렇게 써주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플러스 베타 미래 소득의 현재 가치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저축의 크기가 되고요. 만일 이 첫 번째 텀이 두 번째 텀보다 더 크다면,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면 이 사람은 렌더가 되는 거고요. 반대로 첫 번째 텀이 두 번째 텀보다 더 작다면 이 사람은 S가 0보다 작아질 테니까 또 잘리죠. 네. 이 사람은 이런 경우에는 이 사람은 S가 0보다 작아져서 바로워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베타가 어떤 값을 갖는지 조금 애매할 테니까요.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베타가 그냥 1의 값을 갖는다라고 한번 해보죠. 베타가 1이다. 그러면 뭐 이쪽도 2분의 1, 베타가 1이면 1 나누기 2가 될 테니까 이쪽도 2분의 1. 그 다음에 두 번째 텀의 앞에 있는 값도 2분의 1. 사실상 뭐 베타, 1 플러스 베타 이런 건 생각할 필요가 없을 거예요. 그렇다면 현재 소득과 y 마이너스 타우가 현재 소득이죠. 현재 소득, 그 다음에 이쪽은 미래 소득의 현재 가치예요. 그래서 결국 이 사람이 렌더가 되는지 혹은 바로가 되는지를 결정하는 것은 뭐 베타가 뭐 1이라고 우리가 얘기하기는 어렵겠지만 뭐 베타가 대충 뭐 한 1 정도의 값을 갖는다면 우리가 그냥 대충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현재 소득이 미래 소득의 현재 가치보다 더 크다면 대체로 그렇다면 이 사람은 당연히 렌더가 될 거고요. 반대로 현재 소득이 미래 소득의 현재 가치보다 더 작다면 그렇다면 이 사람은 이제 바로가 되겠죠. 그래서 앞에 텀이 상대적으로 큰지 혹은 뒤에 텀이 상대적으로 큰지 또는 직관적으로 얘기했을 때 현재 가치로 표현한 둘 다 현재 가치로 표현을 해야 됩니다. 현재 소득이 상대적으로 미래 소득보다 큰 사람은 당연히 렌더가 되고요. 그 다음에 미래 소득이 현재 소득보다 더 큰 사람은 당연히 바로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러면 바로, 이러면 렌더가 될 것이다 라고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간단한 결과를 이렇게 얻었습니다. 그래서 커런 인컴이 상대적으로 더 크다면 그렇다면 이제 S는 0보다 큰 값을 가질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future income이 상대적으로 더 크다면 물론 현재 가치로 표현한 future income이 상대적으로 크다면 이 사람은 S가 0보다 작아져서 바로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 간단한 이그젬플은 좀 복잡하게 도출하긴 했습니다만 우리가 다음에 또 이용할 테니까 그때 또 제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현재 소득이 변화하는 경우와 미래 소득이 변화하는 경우 각각 어떠한 현재 소비와 미래 소비에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지, 그 다음에 이제 저축 혹은 차입에 어떠한 변화가 나타나는지를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은 current period income이 변화할 때, 증가할 때고요.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future period income, 미래 소득이 변화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 여기서 어떤 일이라고 하는 것은 C와 C'과 S에 어떠한 변화가 나타나는지, 현재 소비와 미래 소비와 저축 혹은 차입에 어떤 변화가 나타날까.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관심을 갖는 것은 우선 현재 소득이 증가하는 경우 소비와 현재 소비와 미래 소비와 그다음에 저축에 어떠한 변화가 나타나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우리의 관심사는 현재 소득이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현재 소득이 늘어날 때 현재 소비만 늘어나는 건 아니에요.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얻은 결과가 이거잖아요. 이그젬플이 이럴 때 사실 의미가 좀 있습니다. 자, 보시면 현재 소비를 결정하는 요소가 두 가지인데 하나가 현재 소득이고요. 또 하나가 미래 소득. 뭐 하나 더 꼽아 본다면 이자율도 영향을 미쳐요. 현재 소득과 미래 소득과 이자율이 모두 다 현재 소비에 영향을 미치고, 그 다음에 하나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미래 소비는 또 어떻게 되냐면 미래 소비도 마찬가지예요. 미래 소비도 미래 소득만 미래 소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합리적인 소비자라고 한다면 현재 소득도 영향을 미치고요. 미래 소비에. 그 다음에 당연히 미래 소득도 미래 소비에 영향을 미치고 마찬가지로 이자율도 미래 소비에 영향을 미쳐요. 그 다음에 저축에서도 우리가
동일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intertemporal decisions라고 하는 것은 기간 간 선택이에요. 현재와 미래 사이의 선택을 의미를 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소득이 변할 때 당연히 현재 소비도 변할 것이고 그거에 대응해서 미래 소비도 변할 거예요. 현재 소득이 변한다는 것은 결국 내가 오늘 얼마만큼 소비하고 내일 얼마만큼 소비할 것인가 이 둘 사이에 어떤 포트폴리오를 조정하는 그러한 선택의 문제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소득이 얼마만큼 변화하는지를 델타 Y로 표현을 하고요. 델타 Y가 0보다 큰 경우 현재 소득이 증가하는 경우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거예요. 라이프타임 버짓 컨스트레인트를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현재 시점에서 현재 가치로 표현했을 때 여기에 추가로 들어가는 것은 바로 델타 Y겠죠. 라이프타임 인컴이 현재 가치로 표현했을 때 델타 Y만큼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현재 가치로 표현했을 때 평생 소득이 델타 Y만큼 증가한 상황입니다. 당연히 현재 소비 늘어날 것이고 미래 소비 늘어날 것이고 저쪽도 변화하겠죠. 여기서 이제 그림으로 먼저 간단하게 살펴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앞서 numerical example에서 살펴봤던 결과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최초의 인다우먼트는 현재 소득이 델타 Y만큼 늘어나기 전에 최초의 인다우먼트를 제가 E0라고 표시를 했고요. 이때의 현재 소득은 Y-타우, 미래 소득은 Y'-타우'이었었어요. 자, 그런데 이제 현재 소득이 Y에서 Y 플러스 델타 Y만큼 늘어납니다. 그럼 이제 인다우먼트가 달라지겠죠. 현재 소득이 늘어났으니까 현재 소득은 여기가 될 거고요. 미래 소득은 변하지 않습니다. 미래 소득은 변하지 않아서 인다우먼트 포인트가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동할 거예요. 새로운 인다우먼트 포인트가 돼요. 자, 하나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이자율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자율은 1 플러스 R이에요. 그렇다면 예산 제약에서 예산선의 기울기는 달라지지 않겠죠. 여전히 예산선의 기울기는 1 플러스 R이 돼요. 그래서 소득이 늘어나기 전에 예산선은 이 점선과 같았는데 당연히 부존점을 지나는 점선과 같았는데 현재 소득이 델타 Y만큼 늘어나게 되면 인다우먼트 포인트는 오른쪽으로 이동하게 되고요. 이자율은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버짓 라인은 기울기는 전과 동일하게 이렇게 직선의 형태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버짓 라인이 바깥쪽 직선의 형태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여기 뭐 하나 표시해 놓은 것은 그러면 가로축과 만나는 점이 뭐가 될 것인가? 가로축과 만나는 점은 사실 그거잖아요. 평생 소득을 오늘 다 소비해 버릴 때 그때 대응하는 현재 소비점을 가로축과 만나는 점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축과 만나는 점은 결국은 평생 소득의 현재 가치예요. 그래서 소득이 늘어나기 전에는 바로 요 A에 해당하는 점이 평생 소득의 현재 가치인데 지금 평생 소득의 현재 가치가 델타 Y만큼 늘어났어요. 자, 이게 바로 새로운 평생 소득의 현재 가치입니다. 그래서 가로축과 만나는 점이 정확히 델타 Y만큼 늘어난 경우죠. 그래서 여기다 그냥 제가 델타 Y만을 더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소득이 델타 Y만큼 늘어난다면 예산선은 가로축을 따라서 정확히 델타 Y만큼 늘어난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요. 자, 이제 자신의 효용을 극대화하는 소비자는 새로운 예산선, 바깥쪽에 위치한 새로운 예산선에 접하는 무차별 곡선을 이렇게 그려볼 것이고, 이렇게 그려보겠죠. 이렇게 그려볼 것이고, 이렇게 접하는 한 점을 선택할 거예요. 가장 바깥쪽에 위치하는 무차별 곡선과 접하는 접점이 우리가 생각하는 소비자가 선택하는 최적 소비점이 될 거예요. 자, 오른쪽 그림을 한번 보시면 소득이 늘어나기 전에는 이 점선과 같은 예산선에 접하는 접점 여기를 선택했을 거예요. 그거에 대응하는 현재 소비가 C0의 스타고 그거에 대응하는 미래 소비가 C0, C 프라임 뭐라고 읽을까요? 네, 하여튼 검정색으로 표시한 C0의
C0 프라임 스타. 예, C0 프라임 스타. C 프라임 스타의 제로가 나왔나요? 네. 이 점을 선택을 했었던 거고요. 자, 그런데 이제 현재 소득이 델타 Y만큼 늘어났어요. 그럼 이제 예산설이 바깥쪽으로 이동하겠죠. 예, 우리가 앞서 어떤 가정을 했냐면 현재 소비와 미래 소비는 모두 노멀 굿이다라고 가정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노멀 굿이라는 가정은 소득이 늘어날 때 여기서의 소득은 사실 평생 소득을 의미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델타 Y가 늘어났다는 것은 사실 평생 소득의 현재 가치가 늘어난 거예요. 다시 한번 앞에 슬라이드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예산 지역이 이렇게 달라졌잖아요. 오른쪽이 의미하는 것은 평생 소득의 현재 가치예요. 현재 소득이 늘어났지만 이것은 마치 평생 소득의 현재 가치가 늘어난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멀 굿이기 때문에 현재 소비도 늘어나고 미래 소비도 늘어날 거예요. 그래서 더 바깥쪽에 위치한 무차별 곡선과 접하는 접점이 이 소비자의 최선의 선택이 될 텐데 이 그림을 그릴 때는 제가 의도적으로 현재 소비도 늘어나고 미래 소비도 늘어나도록 그림을 그린 겁니다. 그래서 이 점을 선택할 것이다 라고 제가 노멀 굿이기 때문에 암묵적으로 가정하고 그림을 그린 것이고요. 그래서 현재 소비는 C0 스타에서 C1 스타로 늘어나고요. 미래 소비는 C0 프라임 스타에서 C1 프라임 스타로 미래 소비도 늘어나게 돼요. 소득이 늘어났으니까 현재 소비와 미래 소비가 다 늘어납니다. 여기에서 소득이 늘어났다는 표현은 라이프타임 인컴이 늘어났기 때문에 미래 소비와 현재 소비가 다 늘어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모티베이션 중에 하나는 바로 현재 소득이 늘어나게 되는데 그 중에 일부는 현재 소비하고요. 이제 이런 모티베이션이 작동하는 거죠. 델타 Y만큼 소득이 늘어났습니다. 자, 그러면 이 델타 Y만큼 현재 소득이 늘어났는데 뭐 우리가 한 기간을 한 1년 뭐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조금 긴 시간을 생각을 하니까요. 이건 뭐 한 5년이라고 생각해도 괜찮고 10년이라고 생각해도 괜찮습니다. 한 기간을. 뭐 짧게 1년이라고 생각해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델타 Y라고 하는 값을 뭐 편의상 한 뭐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1억이라고 한번 해 볼까요? 1억. 예. 현재 소득이 1억만큼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현재 소비가 1억까지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1억보다 적게 현재 소비가 늘어나고요. 나머지를 미래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에 나머지 늘어난 소득을 소비를 하게 됩니다. 자, 그림에서 한번 확인해 보죠. 어떻게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는지. 자, 대체로 제가 그린 그림을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더 바깥쪽에 위치한 무차별 곡선과 접하는 접점을 제가 찾은 것이고, 그다음에 이 점을 그릴 때는 점을 찾을 때는 노멀 굿이라고 하는 가정을 이제 염두에 두고 그림을 그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림을 생각해 보면 실제로 예산선이 바깥쪽으로 얼마만큼 이동했냐면요. 이 거리가 정확히 델타 Y예요. 그러니까 현재 소득이 늘어난 만큼 1억 원 늘어난 만큼 예산선이 바깥쪽으로 이동을 했는데 현재 소비가 얼마만큼 늘어나냐면 현재 소비는 정확히 이만큼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대충 비교해 보시면 예산선이 늘어난 거리는 만약에 이만큼인데 이쪽인가요? 이만큼인데 현재 소비가 늘어난 거는 한 요 정도밖에 늘어나지 않았어요. 그림에서 비교해 보시면 현재 소득은 이 점에서 이 점까지 이만큼 늘어났지만 현재 소비는 여기에서 이만큼 그림으로 보면 절반도 늘어나지 않았죠. 절반보다 조금 더 적게 현재 소비가 늘어났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1억 원 중에 대충 말씀드리면 한 4천만 원 정도만 현재 소비를 하는 거고요. 6천만 원은 다음 기로 넘기는 거예요. 지금 우린 랜더의 케이스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늘어난 소득 중에 일부인 한 4천만 원 정도만 현재 소비를 하고요. 6천만 원은 미래로 넘기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빌려주거나 저축을 해서 미래 시점으로 넘기고 미래가 되었을 때 그 늘어난 소득의 일부를 나머지를 소비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볼 수 있는 현상은 바로 컨섬션 스무딩이라고 하는 건데요. 그 소비의 평활화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컨섬션 스무딩이고
그러니까 현재 소득이 일시적으로 이렇게 팍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뭐 현재 소득과 미래 소득이 이렇게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뭐 보너스가 생겼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비즈니스 컨디션이 굉장히 좋아서 사업이 잘 돼서 갑자기 사업 소득이 확 늘어났을 수도 있습니다. 소득이 확 점프를 했어요. 하지만 현재 소비는 그만큼 늘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소득은 이만큼 델타 Y만큼 늘어났는데 현재 소비는 그만큼 따라서 늘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현재 소비는 이렇게 늘어나고 또 미래 소비는 또 마찬가지로 이렇게 유지가 되겠죠. 4천만 원 지금 소비하고 미래에 가서 또 6천만 원 소비하고 반대로 소득은 현재 점프한 다음에 미래는 다시 추가로 늘어나는 것이 없을 테니까 물론 현재 소득도 있고 미래 소득도 있어요. 그러니까 Y도 있고 Y 프라임도 있는데 제가 여기서 그림으로 화살표로 표시한 것은 추가적으로 늘어나는 소득은 없는 거잖아요. 현재에 추가적으로 늘어난 소득이 델타 Y만큼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미래에 추가로 늘어나는 소득은 없잖아요.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보너스를 그림으로 그린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비도 원래 현재 소비, 미래 소비가 어느 정도 있었어요. 그런데 델타 Y로 인해서 촉발되는 소비의 변화분이 있겠죠. 그런데 그게 델타 Y만큼 크지는 않다는 거예요. 델타 Y만큼 증가하지는 않고 한 1억 원 보너스 발생했을 때 그 중에 한 4천만 원만 소비를 하고요. 이게 소비의 현재 소비겠죠. 그 다음에 이제 미래로 갔을 때 미래 소비도 그만큼 또 늘어납니다. 그래서 소득은 이렇게 스파이크가 발생하지만 추가적으로 늘어났다가 다음 기회에 추가적으로 늘어나는 소득은 없으니까 사라지지만 소비는 조금 늘어나고 그게 계속 유지가 되는 그런 그림을 우리가 뭐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소득의 스파이크는 나타나지만 소비는 이렇게 스무딩하는 그 비교적 평화하게 평탄하게 늘어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앞서 봤던 이그젬플을 그대로 이용해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얻은 결과는 저기 예산지역의 델타 Y만큼 현재 소득이 늘어났고요. 현재 소비 우리 계산했습니다. 평생 소득의 현재 가치의 1/1 플러스 베타만큼이 바로 현재 소비고요. 돌아가 볼까요? 우리가 앞서 계산했던 결과가 평생 소득의 현재 가치에 1/1 플러스 베타를 곱해준 것이고요. 그 다음에 미래 소비는 평생 소득의 미래 가치에 베타 오버 1 플러스 베타를 곱해준 거예요. 어떻게 변형하면 되냐면 다시 계산할 필요도 없습니다. 뭐가 달라진 거냐면 현재 소득이 델타 Y만큼 늘어났으니까 평생 소득의 현재 가치가 델타 Y만큼 늘어난 거니까요. 그래서 현재 소비는 평생 소득의 현재 가치 델타 Y만큼만 더해주면 돼요. 그래서 현재 소비는 이만큼 증가하고요. 현재 소비는 정확히 증가한 거는 얼마만큼 추가로 늘어났냐면 요만큼 추가로 늘어났으니까 1/1 플러스 베타의 델타 Y만큼만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요만큼이 추가로 늘어난 소비이고 소득이 추가로 늘어났을 때의 소비는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 다음에 미래 소비는 어떻게 쓸 수 있냐면 미래 소비는 평생 소득의 미래 가치에다가 베타 나누기 1 플러스 베타를 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바로 평생 소득의 현재 가치니까 여기에 1 플러스 R을 곱하면 평생 소득의 미래 가치가 될 것이고요. 그게 바로 여기 괄호 안에 있는 표현과 같습니다. 이게 바로 평생 소득의 미래 가치와 같아요. 여기에 베타를 곱하고 다시 1 플러스 베타로 나누어 주면 이게 바로 미래 소비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미래 소비를 쓴 거고요. 추가적으로 늘어나는 미래 소비가 얼마만큼인가 우리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델타 Y만 뽑아내면 돼요. 델타 Y만 뽑아내면 베타 1 플러스 베타 이렇게 곱해주고요. 그 다음에 1 플러스 R 있으니까 여기다 1 플러스 R을 곱해주고 델타 Y라고 쓰면 이게 바로 현재 소득이 델타 Y만큼 늘어날 때 추가로 늘어나는 미래 소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축은 얼마만큼 변화하는가? 저축도 우리 돌아가 보죠. 어떻게 표현할 수 있었냐면 저축은 현재 소득, 그 다음에 미래 소득의 현재 가치 이렇게 결정이 되는 거였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어떤 변화를 줬냐면 현재 소득이 Y에서 Y 플러스 델타 Y로 늘어난 거잖아요. 그래서 이 Y 대신에
y 플러스 델타 y라고만 써주면 우리가 저축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 델타 y만큼 자 추가적으로 늘어난 저축 혹은 추가적으로 변한 차입의 규모는 어떻게 될 것인가. 만약에 이 사람이 저축을 하는 사람이라면 저축이 얼마만큼 늘어나냐면요 1 플러스 베타의 델타 y만큼 저축이 늘어납니다. 자 한번 정리를 해보죠. 지울 건 좀 지우고요. 자 소득은 현재 소득이 델타 y만큼 추가로 늘어났어요. 자 그럴 때 추가로 늘어나는 소비가 얼마만큼이라고 했었냐면 추가적으로 늘어나는 소비가 정확히 이만큼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현재 소득은 델타 y만큼 늘어나지만 그걸 다 소비하지 않고 그 중에 일부만 소비를 하고 나머지는 미래로 보낸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얼마를 보낸 거냐면 이만큼을 보낸 거죠. 그러니까 델타 y만큼 현재 소득이 늘어났는데 그 중에 일부인 1 over 1 플러스 베타의 델타 y만큼은 현재 소비해 버리고요. 그 소비가 늘어난 거죠. 이만큼. 그 다음에 나머지 베타의 1 플러스 베타 델타 y만큼은 미래로 보내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랜더의 경우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로 보내버리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미래에 소비가 늘어나겠죠. 얼마만큼 늘어나냐면 이만큼을 미래로 보냈으니까 미래로 가게 되면 여기에 1 플러스 r이 붙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미래에 추가로 늘어나는 소비는 바로 여기에 베타 1 플러스 베타 델타 y에다가 그냥 1 플러스 r을 곱해준 것과 같습니다. 이제 만약에 차입의 경우에는 이야기가 조금 달라질 텐데요. 차입의 경우에는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냐면 자 우선 이그젬플을 정리를 하고 차입의 경우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자 베타가 1의 값을 갖는다라고 해보면 현재 늘어나는 소비는 얼마만큼이었었냐면 1 over 1 플러스 베타의 델타 y였었는데 우리가 베타가 1이라고 해본다면 추가적으로 늘어난 소득의 절반은 현재 소비해버리는 거예요. 베타가 1이라면 절반은 그러니까 1억 원이 추가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그 중에 절반 5천만 원을 써버리는 거죠. 절반을 소비하고요. 나머지 절반은 저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 기회에 1 플러스 r의 이자가 이자와 원금이 1 플러스 r 곱해주면 될 테니까 미래의 소비는 정확히 1 플러스 r을 곱한 저축에다가 1 플러스 r을 곱한 것만큼이 바로 미래의 소비가 되겠죠. 이렇게 우리가 쉽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만일 차입을 하는 경우에는 차입을 하는 경우를 생각해 볼 텐데 다른 것은 크게 달라지지 않고요. 우리가 S만 조금 신경 써서 보면 돼요. 자, S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최초에 차입을 하는 사람이었었어요. 그러니까 현재 소득이 늘어나기 전에 이 사람은 차입을 하는 사람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이 값이 마이너스였던 거예요. 이 자체가 전체가 마이너스였어요. 그래야 차입을 하는 사람이니까요. 바로어예요. 자, 이 사람이 차입을 하던 사람이 현재 소득이 델타 y만큼 늘어났습니다. 그럼 이제 어떠한 변화가 나타날까요? 현재 소득이 늘어나면 당연히 현재 소비가 늘어나요. 차입을 하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차입자라고 하더라도 현재 소비는 늘어나요. 똑같이. 그 다음에 차입자라고 하더라도 미래 소비도 늘어납니다. 그래서 현재 소비와 미래 소비는 다 늘어나요. 이것은 현재 소비와 미래 소비가 정상제라고 우리가 보기 때문에 차입자이든 랜더이든 항상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어디에 변화가 있냐면 차입의 규모가 달라질 거예요. 이 사람은 차입자였기 때문에 소득의 변화가 나타나기 전에 이거 잠깐 생각하지 마시죠. 소득의 변화가 나타나기 전에 이 사람은 돈을 빌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S가 마이너스였었습니다. 자, 그런데 현재 소득이 늘어났어요. 추가로 보너스를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델타 y는 0보다 큰 값이기 때문에 마이너스의 0보다 큰 값을 이렇게 더하면 차입의 규모가 전보다 줄어들겠죠. 뭐 그냥 혹시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을 텐데 이게 0이고요. 이거 뭐죠? 수직선? 수직선에 이 사람은 지금 이쪽에서 이만큼, 이쪽이 마이너스 쪽이고 이쪽이 플러스예요. 이만큼 차입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현재 소득이 늘어났어요. 그러면 차입이 이만큼으로 줄어든다는 것이겠죠. 네. 그 차입은 줄어들어요. 그래서 현재 소득이 늘어나게 되면 차입을 조금 줄여서, 그러니까 미래 소득을 현재로 끌어오는 사람이잖아요. 차입하는 사람들은 현재 더 많이 소비하고 싶어서 미래 소득을 현재로 끌어오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현재 소득이 늘어났어요. 그러면 미래에서 상대적으로 적게 끌어오면 되겠죠. 더 적게 끌어와서 현재 소비를 당연히 늘리고 차입은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미래로 갔을 때는 당연히 차입을 줄였잖아요. 차입을 줄였기 때문에 미래에는 조금 더 소비할 수 있겠죠. 미래 소득을 적게 희생했으니까. 그래서 해석을 조금만 다르게 하면 바로의 경우에도 우리가 동일한 결과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몇 가지 우리가 그러니까 current period에서 소득이 늘어나는 현상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했었냐면, 소득이 이렇게 확 스파이크가 생길 때, 그러니까 이건 보너스예요. 소득의 변화가 이렇게 나타났을 때 사실 소비는 그렇게 대응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소비는 이렇게 늘어나고 이렇게 유지가 돼요. 그러다가 이제 변화가 사라지겠죠. 실제로 이 그림을 우리가 경기 변동 과정에 대응해 본다면,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경제 내에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비슷한 변화를 겪었다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경제가 과열될 때 혹은 경제가 리세션으로 들어갈 때 물론 어떤 사람들의 충격은 더 크고 어떤 사람들의 충격은 상대적으로 적고 어떤 사람들은 아예 어떤 충격으로부터 굉장히 자유로울 수도 있겠지만 비슷한 영향을 모든 사람들이 받는다라고 해본다면, 지금 current period의 소득의 변화가 경제 전체의 다수의 사람들한테 나타났다면 마치 그것은 GDP가 늘어난 현상과 같다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걸 우리가 확장해 보는 거예요. 몇몇 소비자들의 의사결정의 문제를 다수로 확장할 수 있다면 그것은 마치 소득의 변화가 GDP의 변화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혹은 이걸 거꾸로 얘기했을 때 GDP의 변화가 나타났어요. 경제 내에 충격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사람들의 소득의 변화가 나타나겠죠. 그렇게 우리가 해석해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경제 내에 충격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GDP가 이런 스파이크가 발생했어요. GDP예요. GDP의 스파이크가 쫙 발생했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 간단한 투 피리어드 모형에서 current period income이 변화하게 되면 소비는 어떻게 반응하냐면요. 소비는 이렇게 반응할 거라는 거죠. 우리 모형에서는 이렇게 반응합니다. 색깔을 이건 지워버릴게요. 그래프의 색깔과 맞췄습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푸른색이 GDP의 경기 변동분이고요. 비즈니스 사이클만 제가 뽑아냈습니다. 그 다음에 붉은색이 소비의 경기 변동분이에요. 대체로 한 90년 이후 자료만 보시면 붉은색이 소비인데, 소비가 이렇게 변화하는 변동폭이 고점에서 저점이죠. 픽에서 트로프까지 이렇게 사이클을 비교해 보시면 IMF 경제 위기 기간에도 좀 그랬었고요. 그 다음에 글로벌 금융위기 기간에도 좀 그랬었어요. 보시면 GDP의 변동폭은 이렇게 GDP가 올라갔다가 픽에서 트로프로 쭉 떨어질 때 소비는 더 커요. 변동폭이 더 큽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GDP가 이렇게 스파이크 할 때 소비는 대체적으로 스무드하게 이렇게 올라갔다가 유지된다는 얘기를 한 거잖아요. 앞에 모형에서, 투 피리어드 모형에서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한국 데이터를 보면 그러한 패턴이 그렇게 잘 나타나진 않아요. 소비도 가장 최근에 팬데믹 상황에서도 그래요. 소비가 더 많이 떨어지고 GDP는 그거보다 살짝 적게, 소비는 여기에서부터 이렇게 떨어졌는데 GDP는 그거보다 살짝 적죠. 그렇죠? GDP는 이렇습니다. 여기에서부터 이렇게 변했어요. 그러니까 소비가 이만큼 변동할 때 GDP는 살짝 적게 변동한 거예요. 대체로 이 기간에서도 비슷한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건 굉장히 특이한 현상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신흥국에서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한데, GDP의 변동폭이, 경기 변동분의 변동폭이 소비의 경기 변동분의 변동폭보다 사실은 조금 더 작아요. 대체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유럽 국가들이나 혹은 US, 캐나다 이런 국가들의 특징은
당연히 GDP가 훨씬 더 많이 변화하고요. 소비는 그거보다 좀 적게 변화해요.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패턴을 따릅니다. 근데 지금 신흥국 국가 혹은 한국 같은 경우에도 정반대의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이걸 이제 우리가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대체로는 경제 전체의 총 소비가 GDP보다는 적게 변동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하지만 이제 한국에서는 한국 혹은 이제 이머징 이코노미에서는 그 반대 현상이 나타나는데요. 뭐 여러 가지 이유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제 이러한 현상을 우리가 excess variability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총 소비의 과도한 변동성이라고 우리가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소비의 과도한 변동성. 그래서 excess variability라고 하는 것은 앞에 그림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GDP의 변동 비즈니스 사이클보다 소비가 훨씬 더 많이 fluctuate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한국 경제의 어떤 고유한 특징도 작용했을 것이고, 예를 들면 우리는 그 뭐 소규모 개방 경제란 말이에요. 대외 부문에 오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출과 수입에 의해서 GDP가 영향을 많이 받아요. 수출과 수입을 더한 것이 전체 GDP의 한 70%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대외 부문의 경제 여건에 따라서 GDP가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 더메스틱 국내 내수라고 우리가 흔히 부르는 소비와 투자 혹은 정부 지출, C 플러스 I 플러스 G잖아요. 자, 이런 내수라고 하는 이런 부문에 의해서도 영향을 많이 받겠지만 대외 부문에 의해서도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수출과 수입. 그래서 수출이 굉장히 좋다면 대외 부문에서의 수요가 굉장히 좋다면 뭐 국내에서 생산되는 여러 가지 반도체라든가 혹은 뭐 가전제품이라든가 여러 가지 국내에서 생산되는 재화에 대한 수요가 해외 수요가 굉장히 크다면 그러면 사실상 GDP가 이렇게 늘어날 수 있어요. GDP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혹은 반대로 수요가 줄어든다면 이렇게 GDP가 떨어질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만일 전반적으로 경제 상황이 나빠졌어요. 그래서 세계 경제도 나빠졌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생산되는 여러 가지 반도체라든가 혹은 뭐 가전제품이라든가 여러 제조업 분야겠죠. 제조업 분야에서 생산되는 재화에 대한 수요가 세계 수요가 떨어져서 국내 GDP가 하락하는 상황에서 만일 국내에 비슷한 충격이 국내에도 왔는데 국내 소비가 더 많이 떨어진다면 그렇다면 이제 GDP가 하락하는 것보다 소비가 하락하는 효과가 더 클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체로 소비는 사실 GDP보다 더 스무드해야 돼요.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한국뿐만이 아니라 뭐 이런 사례가 종종 관찰이 되기 때문에 excess variability라고 하는 표현도 사실상 거시경제학에 존재하는 거거든요. 반드시 소비의 변동성이 GDP의 변동성보다 작아야 한다. 그럴 필요는 없어요. 데이터에서 그렇게 나타나지 않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현상을 뭐라고 불러야 되고 그러한 현상을 사실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건 이제 excess variability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가능한 두 가지 설명이 있는데 첫 번째 설명은 크레딧 마켓 임퍼펙션이고요. 두 번째는 마이오피아예요.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설명들이 있습니다. 몇 가지 설명들을 더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우리 재미있기는 해요. 여러 가지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 뭐 알고 있으면 또 좋죠. 네. 또 시간을 많이 여기에 허비할 수는 없으니까 우리가 다뤄야 될 내용들이 많아서 크레딧 마켓 임퍼펙션이라고 하는 것은 뭐 자본시장의 불안전성이고요.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자본시장의 불안전성은 몇 가지 특징을 갖습니다만 가장 대표적인 것이 빌리고 빌려주는 이자율이 서로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저축을 할 때 이자율은 2%인데 빌릴 때 이자율은 뭐 예를 들면 10%다. 그러니까 빌리고 빌려주는 이자율이 사실상 우리가 같다라고 가정을 했던 거잖아요. 한번 보시죠. 쭉 돌아가서요. 제가 처음에 이야기할 때 깜빡했는데 슬라이드 11페이지와 12페이지로 돌아가서 11페이지 그림은 저축을 하는 렌더의 케이스인데 자신의 부존점에서 이 사람은 이쪽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왼쪽으로 갔다는 것은 현재 소비는 줄이고 미래 소비는 늘린 거예요. 그러니까 저축을 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쪽으로 갈 때 예산선이 이렇게 바르게 이렇게
상향 뭐죠? 이렇게 직선의 형태를 갖잖아요. 기울기가 1 플러스 r입니다. 이 말은 저축을 할 때 적용되는 이자율이 r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똑같이 바로의 경우에도 자신의 부존점에서 이 사람은 현재 소비를 늘리는 선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 밑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마찬가지로 자본시장에서 이자율 R로 빌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만약에 다른 선택을 해서 저축을 했었더라면 저축할 때의 이자율이나 빌릴 때의 이자율이나 사실상 같다고 우리가 가정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자본시장은 그렇게 작동하지는 않습니다. 신용이 굉장히 좋은 기업이나 신용이 굉장히 좋은 사람들은 빌리고 빌려주는 이자율이 같겠죠. 근데 하지만 대체로 그렇지는 않으니까요. 그러니까 자본시장의 불안정성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형태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하나는 빌릴 때의 이자율은 비교적 낮고요. 그 다음에 빌려줄 때의 이자율은 비교적 낮고 빌릴 때의 이자율은 비교적 높아요. 그래서 예산선의 기울기가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이게 그 스티프해지면 스티프해질수록 이자율이 상승하는 거예요. 이건 이자율이 높을 때 컴퓨터가 이렇게 프리징 될 때가 가끔 있습니다. 컴퓨터가 별로 좋지 않았어요. 이자율이 높을 때 예산선의 기울기는 좀 더 가팔라지고 이자율이 낮을 때 예산선의 기울기는 좀 더 완만해져요. 이게 플랫해집니다. 그러니까 low interest rate에서는 예산선의 기울기가 좀 플랫해지고 high interest rate에서는 예산선의 기울기가 좀 스티프해져요. 자, 지금 우리가 어떤 상황을 생각해 볼 수 있냐면 자신의 부존점 인다우먼트 포인트에서 이게 현재 소득이고 이게 미래 소득입니다. 이 사람이 이쪽으로 갈 때와 이쪽으로 간다는 얘기는 렌더가 되는 경우겠죠. 렌더가 되는 경우와 바로어가 되는 경우에 예산선의 기울기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렌더가 될 경우에는 비교적 플랫하게 예산선을 그려보고 이렇게요. 반대로 바로어가 되는 경우에는 이자율이 높을 테니까 이렇게 그리지 않고요. 이렇게 그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좀 더 스티프하게. 그러니까 이런 형태의 예산선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겠죠. 현실에서 우리가 직면하게 되는 예산선은 아마 이런 형태일 거예요. 렌더가 될 때는 비교적 플랫한 예산선을 갖고요. 바로가 될 때는 굉장히 스티프한 예산선을 갖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경우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두 번째 이제 마이오피아라고 하는 것은 근시안적이라는 의미인데, 그러니까 실제로 오늘과 내일 의사결정을 그러니까 마이오피아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생각하는 것과 실제로 미래에 나타나는 현상 사이에 일종의 괴리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주관적인 가치와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시장에서 평가되는 객관적인 가치 사이의 어떤 차이. 나는 미래를 그렇게 비중 있게 생각하지 않는데 시장에서는 미래를 굉장히 비중 있게 생각한다든가, 혹은 그때 상황이 또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사람마다 1년 뒤의 상황을 굉장히 가깝게 느끼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1년 뒤의 상황을 비교적 멀게 느끼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똑같은 한 사람이 어떨 때는 1년 뒤를 되게 멀게 생각하다가 갑자기 또 어떨 때는 1년 뒤의 상황을 매우 내일 일처럼 생각하는 그런 상황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체계적인 방식으로 시간을 평가하지 않거나 혹은 조금 이상한 방식으로 미래를 평가하는 그러한 경우도 우리가 마이오피아라고 이제 보기도 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좀 깊이 있게 다루지는 않을 거예요. 시간이 된다면 크레딧 마켓 임퍼펙션 얘기는 조금 생각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요인 때문에 GDP의 변동성보다 소비의 변동성이 더 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 소비가 늘어나면 그 중에 현재 소득이 늘어나면 그 중에 일부는 현재 소비하고 일부를 미래로 넘기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렌더의 케이스라고 할 수 있는데 어떤 경우에는 현재 소득이 늘어났어요. 그러면 그걸 다 현재 소비해 버리고 미래로 넘기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현재 소득이 늘어난 게 전부 다 현재 소비 증가로 나타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excess variability를 어느 정도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이제 퓨처 인컴의 변화를 볼 텐데요. 여기서 잠깐 동영상을 끊고 제가 퓨처 인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